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의 공기는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거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앤티크 시계 바늘이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서연은 식탁 앞을 떠나지 않고 조각상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최고급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식다 못해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지루함이나 짜증보다는 익숙해진 체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태성그룹의 후계자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곁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단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도진은 외부에서는 냉철하고 유능한 젊은 CEO로 칭송받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서연에게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소통이 불가능한 얼음 벽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서연은 오늘도 그 차가운 벽 앞에서 숨죽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서연은 조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짙은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뒤섞어 풍기며 들어서는 남편 강도진과 그의 팔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꼭 껴안고 있는 최민아가 서 있었다. 미나는 도진의 먼 친척이자 그가 어릴 적부터 친동생처럼 아꼈다는 명목으로 곁에 머물고 있었지만, 서연의 예리한 직감은 미나의 눈빛 속에 숨겨진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서연의 정당한 경고를 그저 질투심 많은 여자의 히스테리나 옹졸함으로 치부하며 미나를 과도하게 감싸고 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오늘도 도진은 서연을 본체만 채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미나는 그런 도진을 올려다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오빠, 많이 취했잖아. 내가 침대까지 부축해줄게." 라고 속삭이며 서연의 존재를 보란듯이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애써 억누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미나 씨, 늦은 시간에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보세요. 남편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보란듯이 도진의 몸쪽으로 더 파고들며 짐짓 놀란 척 가장된 순진함을 연기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도진이 서연의 손길을 벌레라도 닿은 듯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늦게 들어온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날 선 비난이었다. "윤서연,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팍팍해? 미나가 나 걱정돼서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쫓아낼 궁리부터 해. 이러니까 내가 숨이 막혀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도진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미나는 그 뒤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비웃고 있었다. 사실 서연은 단순한 재벌가의 전업주부가 아니라 도진이 이끄는 태성그룹의 이미지 메이킹과 뒤처리, 그리고 복잡한 사교계의 인맥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림자 내조의 여왕이었으며, 그녀의 탁월한 안목과 전략적인 조언 덕분에 도진은 숱한 경영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정작 도진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대학 시절에 찬란했던 꿈과 유망한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그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최민아라는 교묘하고 악질적인 방해물의 등장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자존감마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 책임감, 그리고 언젠가 도진이 이 기만적인 안개 속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만 그 희망조차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나는 현관을 나서기 전 일부러 겉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목에 걸린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서연의 눈앞에 번쩍거리며 과시했는데 그것은 지난달 결혼 기념일에 도진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던 바로 그날 서연이 잡지에서 보고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이었다. 미나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언니, 이거 봐요. 오빠가 오늘 고생했다고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오빠는 정말 세심하다니까. 내 취향을 어쩜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 라고 말하며 서연의 속을 긁어놓았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래. 잘 어울리네. 조심히 가. 라고 대꾸하며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발휘했다. 도진은 이미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든 상태였기에 이 잔인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오직 서연만이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그 차가운 보석의 반짝임을 망막에 새기며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서연은 소파에 널브러진 도진의 흐트러진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를 부축하여 침실로 옮긴 뒤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잠든 도진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무해해 보였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며 멈칫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선 관계의 본질적인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도진은 꿈속에서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서연의 손길을 귀찮다는 듯이 밀어냈다. 서연은 잠시 허공에 멈춰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수건을 내려놓고 침실을 빠져나와 텅 빈 거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도진은 식탁 위에 완벽하게 차려진 북엇국을 보며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묵묵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도진은 국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어젯밤의 일을 사과하거나 해명하기는커녕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너 어제 미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문자 왔는데 언니가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무섭다며 울더라. 걔는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나 하나 믿고 따르는 앤데 네가 좀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돼. 라고 타박하며 또다시 서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어조로 여보. 미나 씨는 이제 성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유부남이고요. 사촌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 챙기는 거. 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자중해요. 라고 전곡을 찔렀다. 도진은 서연의 말에 반박할 논리가 궁색해지자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 특유의 분노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또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너의 그 고상한 척하는 의심병 때문에 집구석 공기가 숨이 막혀 이번 주말 태성그룹 창립기념 파티 준비나 제대로 해놔. 이번에는 정계 인사들도 많이 오니까 실수하면 용서 안 해. 도진은 쏘아붙이듯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출근해버렸고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둡게 가라앉았다.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식탁 위에 남겨진 도진의 밥그릇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놓인 장식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며칠 전 혼자 다녀온 산부인과 검진 결과서가 들어 있었고 상단에는 임신 5주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던 계획은 어젯밤 미나의 팔찌 사건과 오늘 아침 도진의 짜증 섞인 비난 속에 산산이 조각나 버렸고 서연은 봉투를 다시 서랍 깊은 곳에 처박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나의 미래는 더 이상 저 남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서늘한 자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다.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 한위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 아래서 윤서연은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완벽한 안주인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 컬러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장신구 대신 심플한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하여 절제된 미를 강조했고 이는 과시하기 좋아하는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과 확연히 대조되며 오히려 그녀의 품격을 돋보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속은 극심한 입덕과 긴장감으로 인해 뱃속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서연은 창백해지려는 안색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화장을 하고 입가에 경직된 미소를 띠며 도진의 곁을 지켰고 도진이 놓치는 인물들의 이름과 특이사항을 작게 속삭여주며 그가 돋보일 수 있도록 완벽한 그림자 내조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최미나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새하얀 시폰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미나의 옷차림은 격식 있는 파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출이 심한 디자인이었고 특히 신부나 입을 법한 흰색 드레스는 주최 측인 서연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에 귀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지만 미나는 그런 시선조차 즐기는 듯 당당하게 도진을 향해 걸어왔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다가오는 미나를 가로막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온 거야. 옷차림은 또 그게 뭐니 더 망신당하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 라고 경고했지만 미나는 서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도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나에게 집중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나가 오빠 나도 축하해 주러 왔어. 초대장 안 보냈길래 서운해서 내가 직접 왔지 라고 말하며 눈물 맺힌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굳어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그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서연의 경고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래. 기왕 왔으니 어쩔 수 없지. 대신 얌전히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를 파티장 안으로 들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서연은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아내인 서연과 파티에 참석한 귀빈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도진의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기에 서연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파티가 절정에 달해 도진이 주요 투자자들과 건배 제의를 하려던 순간 미나가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트레이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과장된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와인잔들이 깨지면서 붉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는데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미나의 계산된 연기임을 알아차리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직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도지는 투자자와의 중요한 대화도 팽개치고 사색이 되어 미나에게 달려가 미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그의 행동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절박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철없는 CEO의 분별력 없는 치정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는데 도지는 엉망이 된 파티 분위기와 당황한 투자자들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향해 당신 뭐 하고 있어? 미나가 이렇게 다쳤는데 멍하니 보고만 있을 거야. 당신이 애초에 잘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해버린 것이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꽂혔고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 조소,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어 서연은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지금 중요한 건 미나 씨가 아니라 손님들이에요. 진정해요, 여보.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도지는 이미 이성을 잃고 미나를 공주님 안기 자세로 안아든 채 비켜 병원부터 가야겠어. 라고 외치며 파티장을 빠져나가 버렸고 남겨진 서연은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한 카펫 위에서 홀로 남겨진 비참한 꼴이 되었다. 도진과 미나가 사라진 후 남겨진 난장판을 수습하는 것은 오롯이 서연의 몫이었는데 그녀는 찢어지는 마음을 다잡고 한 분 한 분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남편의 추태를 무마하려 애썼다. 남편이 동생을 너무 아껴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깨지기 직전에 도자기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복부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남겨진 서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했고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당당한 태성그룹의 사모님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한 송이 꽃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진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찢어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미나 발목인대가 늘어났대. 걔가 얼마나 겁이 많은 앤데 너는 걱정도 안 되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도진 씨, 당신 눈에는 저 여자가 발목 좀 간 것만 보이고 당신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겪은 모욕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나 오늘 당신한테 할 말 있었어요. 우리 아이. 서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진은 질리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다. 또 시작이군. 그놈의 피해망상. 그리고 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애 타령이 나와 미나가 다쳤는데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도진의 그 말은 서연의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소리와도 같았으며 그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일 수도 태어날 아이의 아빠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은 축복이 아닌 저주받은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고 서연은 자신의 아이마저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슬그머니 손바닥 안으로 감추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미나 씨. 평생 잘 데리고 살아요.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네요. 라고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고 문을 잠근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여행용 가방을 꺼내 들었고 옷가지 몇 벌과 필수적인 서류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현금 뭉치를 차곡차곡 챙겨 넣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엎어버리고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반지를 빼내어 협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텅 빈 약지 손가락에 남은 하얀 자국만이 그녀가 보낸 3년의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창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그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태성그룹의 안주인 윤서연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며 오직 자유로운 영혼의 한 여자만이 남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된 그날 새벽, 윤서연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의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오직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이 들려있을 뿐 지난 3년간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와 화려한 장신구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은 여전히 오만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참애던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고 그 냉기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연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굳히며 자신의 존재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둔 이혼 합의서와 자신이 서명한 재산 포기 각서를 식탁 중앙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는데 그 옆에는 그토록 아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백금 결혼 반지가 싸늘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죽어버린 두 사람의 사랑을 조용히 증명하는 비석과도 같았다. 서연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진이 잠들어 있을 침실 문을 응시했지만 어젯밤의 모욕적인 언사와 미나를 안고 나가던 그의 뒷모습이 떠오르자 솟구치려던 미련은 순식간에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졌다. 안녕, 강도진. 부디 당신이 선택한 그 가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바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고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고 펜트하우스는 주인을 잃은 거대한 무덤처럼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시간 뒤 숙취로 찌들 대로 찌든 강도진이 깰 때쯤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두꺼운 암막 커튼 때문에 집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그는 습관처럼 침대 옆자리를 더듬으며 물을 찾았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다. 윤서연, 물 좀 줘. 머리 깨질 것 같아. 도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와 꿀물을 대령하고 커튼을 걷어주었을 아내의 부재에 그는 묘한 이질감과 함께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침실을 나왔고 당연히 주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서연이 보이지 않자 이 여자가 지금 시위하는 거야. 아침부터 어디를 간 거야라고 투덜거리며 거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서연의 따뜻한 아침 인사가 아니라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반짝이는 반지뿐이었고 그 순간 도진의 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첫 장에 적힌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헛웃음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 윤서연, 기어이 미쳤구나. 고작 어제 일 때문에 이혼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태성그룹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도진은 이것이 서연의 단순한 투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고 확신하며 그녀가 며칠 친정에 가 있거나 호텔에 숨어서 자신이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반복될 뿐이었고 그 건조한 목소리는 도진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좋아.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제 발로 기어 들어와서 빌 때까지 절대 안 찾아. 라고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거칠게 열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평소처럼 종류별로 정리된 반찬들과 해장국 재료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요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도진을 더욱 비참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스스로 물병 하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하고 깨지는 유리 파편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고 바닥에 흥건하게 퍼지는 물을 바라보며 도진은 왠지 모를 서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가사 도우미 부르면 돼. 윤서연 하나 없다고 내가 못 살 줄 알아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이 집안의 모든 시스템과 그의 일상생활 자체가 서연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고 그 부재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쓰나미처럼 그를 덮쳐올 것이 분명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도진은 혹시 서연이 마음을 돌려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서둘러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깁스를 한 채 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최민아였다. 오빠 나야. 언니가 집 나갔다며 오빠 혼자 밥도 못 챙겨 먹고 있을까봐 내가 걱정돼서 퇴원하자마자 달려왔어. 미나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지만 도진은 순간적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미나는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마치 자신의 집인 양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우와, 언니 진짜 나갔네. 반지까지 두고 가고 독하다 독해. 오빠, 걱정 마. 내가 언니 빈자리 안 느껴지게 더 잘할게. 라고 떠들어댔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서연이 쓰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하겠다고 설쳤지만 칼질하는 소리는 위태롭게 짝이 없었고 냄비가 타는 냄새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음이 끊이지 않아 도진의 두통을 가중시켰다. 아야 손 베었어. 오빠, 나 밴드 좀 줘. 미나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구급상자를 찾으려 했지만 서연이 항상 두던 위치에 구급상자가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뒤져야 했고 결국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밴드를 던져주며 할 줄 모르면 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쏘아붙였다. 미나는 도진의 냉랭한 반응에 입술을 삐죽거리며 오빠 왜 그래? 나는 오빠 위에서 아픈 다리 이끌고 온 건데. 언니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반문했고 도진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혀 그저 창밖의 눈보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서연이 있었다면 이 시간쯤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오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었을 텐데 지금 집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탄냄새와 미나의 불평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진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이 앉아있던 소파 끝자리를 바라보거나 그녀가 책을 읽던 서재 앞을 서성거리며 그녀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려 해도 알 수 없는 사용자라는 문구만 떠 있을 뿐 그녀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서연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로그아웃을 해버린 것이었고 그 단절은 너무나 완벽하고 냉정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서연 카드 내역 조회에 지금 당장 어디서 뭘 긁었는지 찾아내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장님, 사모님 명의의 모든 카드가 오늘 오전부로 해지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두 정리된 상태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보고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허탈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옆에서 미나가 눈치 없이 다가와 오빠, 카드 정지됐으면 돈 없어서 금방 돌아오겠네. 여자가 오기 부리는 거 며칠 못 가.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만 도진은 처음으로 미나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며 입 닥쳐 네가 뭘 알아. 그 사람은 너처럼 돈 때문에 빌붙는 여자가 아니야. 라고 으르렁거렸다. 미나는 처음 보는 도진의 무서운 모습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고 도진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깨달았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의 일상은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출근길에 입을 옷을 찾지 못해 짝짝이 양말을 신거나 셔츠의 단추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입고 나가는 실수를 연발했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결제 서류를 빠뜨리거나 미팅 시간을 착각하는 등 평소의 완벽주의자 강도진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비서실 직원들은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도진은 서류 결제를 하다가도 문득 김비서 집으로 꼭 배달 보냈어. 아니 윤서연 그 여자한테 말고 아 젠장 이라며 횡설수설하다가 스스로 입을 다물곤 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 저녁은 뭐야 라고 묻고 싶어졌지만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에게 따뜻함이 아닌 날카로운 비수로 다가와 심장을 찔러댔다.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욱 최악이었는데 미나는 도진의 비위를 맞추겠다며 명품 쇼핑을 잔뜩 해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배달 음식 쓰레기가 식탁 위에 쌓여 있어 집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도진은 서연이 가꾸어 놓았던 화분들이 물을 주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나에게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화분에 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서연이 대신이라며 이게 대신하는 꼴이야라고 소리쳤고 미나는 억울하다는 듯 나는 식물 키우는 법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정부야. 왜 나한테만 화를 내라고 대들며 싸움이 벌어졌다. 도진은 말라 죽은 화초를 부여잡고 허탈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이 집안의 생기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도진은 밤마다 술에 취해 서연의 드레스룸에 들어가 그녀가 남기고 간 옷가지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녀 특유의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옷장 구석에서 서연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나 저주 대신 오늘도 도진 씨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따뜻한 밥 한 끼뿐이라 미안하다. 라는 담담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진은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바닥을 굴렀고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깔깔거리는 미나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윤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지탱하던 기둥이었으며 그 기둥이 사라진 지금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태성그룹의 주가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로 인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도진은 그 해결책이 담긴 과거의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집안의 서재를 미친 듯이 뒤집어 엎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윤서연이 완벽하게 분류하여 보관해 두었을 서류들이 그녀의 부재와 함께 미궁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도진은 책장에 꽂힌 수백 건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던지며 짜증을 폭발시켰고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기침을 토해내며 도대체 어디에 둔 거야, 윤서연. 제발 나타나서 이것 좀 찾아내라고 라고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이 책상 맨 아래 칸 평소 서연이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한다며 잠가두었던 서랍에 꽂혔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재 구석에 숨겨져 있던 비상 열쇠를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그 금단의 영역을 열어젖혔다. 서랍 안에는 그가 찾던 인수합병 서류는 없었지만 대신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 10여 권과 USB 메모리 그리고 두툼한 스크랩북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도진은 호기심 반기대 반으로 가장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맺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노트에는 도진이 지난 3년간 경영 일선에서 겪었던 모든 난제들과 경쟁사들의 동향, 심지어 이사회 내부 파벌 싸움에 대한 분석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그가 놓치고 있던 해결 방안들이 붉은 펜으로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진이 천재적인 경영 감각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수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서연이 밤을 새워 분석하고 연구하여 남몰래 조언하거나 방향을 유도해 준 결과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전율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노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으니 바로 도진이 미나의 꼬임에 넘어가 추진하려던 무리한 사업 확장 계획을 막기 위해 서연이 뒤에서 익명의 주주로 가장하여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도진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간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다녔던 기록들이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켜야 한다. 라고 적힌 서연의 필체는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 자국임이 분명했다. 도진은 자신이 서연을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여자로 취급하며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녀가 묵묵히 받아냈던 모든 모욕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 가득히 수많은 폴더들이 나타났는데 그중 최미나라는 이름의 폴더가 도진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마우스를 클릭했다. 폴더 안에는 미나가 도진 몰래
회사 법인 카드를 유용하여 명품을 사들인 내역, 유흥업소 출입 기록, 그리고 도진의 친척들을 이간질하여 집안 분위기를 흐려놓았던 정황 증거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미나가 도진의 경쟁사 임원과 만나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나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도진이 받을 충격을 걱정하여 섣불리 터뜨리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도진은 화면 속 미나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착한 동생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등골을 빼먹는 거머리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최미나가 쟁반에 과일을 담아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도진의 심각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빠, 여기서 뭐해? 회사 일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먹어. 내가 오빠 힘내라고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사왔어. 라며 콧소리를 섞어 말하며 다가왔다. 도진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미나야, 너 다리는 좀 어때? 아직도 많이 아파? 라고 물었고, 미나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응,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도진은 책상 아래에 있는 컴퓨터 본체 버튼을 눌러 서재 모니터와 연결된 집안 내부 CCTV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화면에는 미나가 들어오기 직전 거실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춤을 추듯 쇼핑백을 정리하는 모습이 실시간 녹화본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도진은 모니터 화면을 미나 쪽으로 돌리며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는데, 미나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과일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뒹굴고 과일들이 으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게 네가 말한 절대 안정이냐? 다리가 부러질 듯이 아픈 사람이 춤을 춰. 그리고 여기 내 법인 카드로 산 게 전부 내 명품 가방들이었어. 서연이가 병원 갈 돈 아껴서 모은 돈을 네가 이렇게 탕진하고 있었단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마지막에는 천둥처럼 서재를 울렸고, 미나는 오빠,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라고, 언니가 다 조작한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도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도진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미나를 발로 밀쳐내며 책상 위에 있던 서연의 조사 자료들을 미나의 얼굴에 뿌렸는데,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미나의 추악한 비밀들을 덮어버렸다. 조작, 이 사진들도 조작이고 네가 경쟁사 이사 놈이랑 히히덕거리는 것도 조작이야. 네 입에서 서연이 이름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빈몸으로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만 남기고 다 두고 꺼져. 도진의 격노한 모습에 미나는 그제야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고,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 내 집에 무단 침입한 잡상인이 하나 있으니까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거니까 변호사 대동해서 철저하게 밟아버려. 라고 지시를 내렸.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미나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서재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리 도진의 참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노트들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버팀목을 스스로 잘라내버렸다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곤 자신의 차가운 냉대와
미나의 조롱뿐이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파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내가 다 망쳤어. 도진의 울음소리는 텅 빈 저택을 공허하게 울렸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참을 울다 지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도진은 문득 정신이 든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절망을 넘어선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태성그룹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다짜고짜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태성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흥신소, 사설탐정, 경찰 인맥 다 동원해서 윤서연 찾아내. 대한민국 땅 덩어리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오란 말이야.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쓸 테니까. 그녀가 숨쉬고 있는 곳을 무조건 찾아내. 도진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살기까지 느껴졌고 이는 단순히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도진은 서재 벽면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바라보며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었고 서연이 갈 만한 곳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좌절해야 했다. 처가도 없고 친구 관계도 자신이 끊어놓다시피 했으며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노트를 다시 펼쳐 그녀가 스쳐 지나가듯 메모해둔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 밤을 새우기 시작했고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는 것도 잊은 채 활자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어. 내 발이 부르트고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다시 내 눈앞에 데려다 놓을 거야. 그때까지 제발 무사히만 있어줘. 강도진이 태성그룹 회장실을 비우고 거리로 뛰쳐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시계는 윤서연이 떠난 그날 그 시각에 멈춰버린 듯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권인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본연의 업무가 마비된 채 오직 사라진 사모님 찾기라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제보 영상과 CCTV 분석 자료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도진은 한 달 전에 말끔하고 냉철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차닥에 들어간 눈, 그리고 술과 담배에 찌든 피폐한 몰골로 상황실 한가운데 앉아 직원들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살기가 가득해 직원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할 정도였다. 그는 하루에 수십 번씩 걸려오는 허위 제보에도 일일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했고 매번 허탕을 칠 때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운전대를 내리치며 오열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회장의 장기 부재와 기행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주들은 연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의 아버지이자 태성그룹의 명예회장인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상황실로 들이닥쳤는데 그는 폐인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꼴을 보고 격분하여 다짜고짜 도진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 한심한 놈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이냐. 내 처가 집을 나간 건 다 내 놈이 못나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회사까지 내팽개쳐. 당장 정신 차리고 의자 뺏기기 싫으면 복귀해. 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도진은 피 맺힌 입술을 닦아내며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회사가 문제입니까? 서연이가 없으면 저도 없고 태성그룹도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연이가 뒤에서 피눈물 흘리며 막아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도진의 절규의 강 회장은 말문이 막힌 듯 주춤거렸고 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직원들을 향해 계속 찾아 못 찾으면 다 해고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진이 미친 듯이 전국을 뒤지는 동안 한때 태성그룹의 실세 행세를 하며 호가호위하던 최민아는 도진에 의해 빈털터리로 쫓겨난 후 처참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다. 도진이 미나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킨 것은 물론 업계에 그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퍼뜨려 취업길마저 막아버린 탓에 미나는 당장 하루 먹을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녀는 처음 며칠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재벌가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도진의 분노를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라 그 누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개중에는 너 같은 거머리랑 어울렸던 게 창피하다라며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이들도 있었다. 미나는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중고 명품 샵에 헐값에 넘기며 연명했지만 그마저도 며칠 가지 못해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음습한 쪽방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미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 웅크리고 앉아 편의점에서 훔치다시피 가져온 폐기 직전에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씹어 삼키며 지난날의 영광을 떠올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도진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쥐새끼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도진을 찾아가 빌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쫓겨나던 날 보았던 도진의 눈빛,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그 경멸에 찬 눈빛이 떠올라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윤서연,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미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원망을 서연에게 돌리며 도끼를 품었지만 차가운 냉기가 스며드는 방바닥 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야 서연이 그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도진을 향한 사랑이라도 있었던 반면 미나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도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급기야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으로 쓰러져 링거를 맞으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는 꿈속에서도 서연이 나타나 도진 씨, 안녕, 이라며 웃으며 사라지는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그는 서연이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산부인과 기록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녀를 밀쳐내고 폭언을 퍼부었던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죄책감에 숨이 내칠 것만 같았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어. 내가 죽일 놈이야. 도진은 병실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해에 가까운 행동을 했고 의료진이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서연이 겪었을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도진에게 사설탐정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상착의가 90% 이상
일치하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지고 전화기를 움켜쥐며 어디야, 어디에 있어, 당장 말해, 라고 소리쳤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원도 동해안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외지인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인데 한 달 전쯤 만삭의 여자가 흘러들어와 작은 꽃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 말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데 씀씀이가 검소하고 말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도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는데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그 가녀린 어깨선과 목에 두른 스카프는 분명 서연의 것이었다. 그 스카프는 3년 전 연애 시절 도진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선물했던, 지금은 유행이 지나 촌스러울 수도 있는 낡은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 서연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진은 사진 속 스카프를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곧바로 겉옷을 챙겨 입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비서들이 사장님, 지금 밖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운전은 위험합니다. 저희가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도진은 내 아내가 저 빗속에 혼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 비켜라고 일갈하며 차키를 뺏어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만나야 한다는,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고 눈앞에 닥친 태풍 따위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도진의 검은색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도진은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렸다. 차 안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로 가득 찼고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가서 무릎 꿇고 빌게. 네가 죽으라면 죽는 시래비라도 할게. 제발 살아만 있어줘.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그의 눈앞에는 지난 3년간 서연이 보여주었던 쓸쓸한 미소와 마지막 날 밤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그는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새벽 4시, 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곳은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마을 입구의 가로등은 태풍에 깜빡거리고 있었고 인적은 끊겨 마치 유령도시처럼 고요했다. 도지는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차를 몰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판도 없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는 그곳. 창가에는 낮에 보았던 사진 속의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안쪽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도지는 차를 멈추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문 앞까지 다가가 떨리는 손을 유리문에 가져다 댔다. 그때 가게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듯 그림자가 움직였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배가 눈에 띄게 불러있는 상태였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 헐렁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 바로 윤서연이었다. 도지는 빗물에 젖은 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서연은 빗속에 무릎 꿇은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놀라움보다는 차가운 경멸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도진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도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들고 애원하듯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가세요. 저는 당신이 아는 윤서연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 한마디는 도진의 심장을 관통하며 그가 치러야 할 처절한 대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 낡은 꽃집 처마 밑에서 무릎을 꿇은 강도진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윤서연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서연은 그 처절한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야기 좀 해. 도진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서연의 가슴을 울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뒤였고 그녀는 마치 낯선 거린을 대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다. 서연에게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잊고 싶은 끔찍한 과거의 망령이 되어 불쑥 찾아온 불청객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과 권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뻗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에 닿으려 하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몸을 피했고 그 거부의 몸짓은 도진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도진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도진 씨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짧게 말한 뒤 가차없이 유리문을 닫아버렸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딸깍하는 잠금장치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도진은 닫힌 유리문을 두드리며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임신했다며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아빠야. 네 남편이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가게 안쪽에 불을 끄고 커튼을 쳐버려 밖에서는 그녀의 실루엣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도진은 차가운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지만 가게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태풍이 만들어내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때리며 조롱하듯 윙윙거렸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빗물 고인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문 앞을 지켰고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남자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한 여자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태풍이 물러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지만 도진의 몰골은 지난밤의 처참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젖은 옷이 말라 비틀어져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추위와 싸웠고 굳게 닫힌 셔터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감전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서연과 마주쳤는데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생기 있어 보여 도진을 멍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꼬질꼬질한 도진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며 가게 앞에 화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러한 태연함은 도진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도진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가 서연아, 몸은 좀 어때? 밤새 걱정했어. 밥은 먹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가게 입구에 오펜 팻말을 걸며 묵묵히 빗자루질만 할 뿐이었다. 도진이 그녀의 빗자루를 빼앗으려 하자 서연은 그제야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님, 꽃을 사러 오신 게 아니라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비켜주세요.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라고 건조하게 말하며 선을 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그 완벽한 사무적인 태도는 도진이 준비했던 수만 가지의 변명과 사과를 입안에서 맴돌게 만들 뿐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틀어막았다. 도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래. 손님으로 온 거야. 꽃 좀 사려고. 제일 예쁜 걸로 줘. 라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고 서연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지만 그를 내쫓지는 않고 카운터 뒤로 돌아갔다. 가게 내부는 작지만 서연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는데 곳곳에 놓인 이름 모를 들꽃들과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 향기는 도진이 알지 못했던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도진은 3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그녀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편안해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프리지어 몇 송이를 포장지에 감싸며 10,000원입니다.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고 도진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내밀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잔돈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도진이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찾아 내밀자 서연은 돈을 받고 꽃다발을 건네며 이제 볼일 끝났으니 나가주세요. 라고 재차 축객령을 내렸다. 도진은 꽃다발을 받아들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카운터 앞을 서성거리며 서연아, 이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 나 당신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 미나 일도 다 정리했어. 그 여자 내쫓았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응, 내가 다 보상할게.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계산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웃으며 보상,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미나 씨를 내쫓은 건 당신 기분 풀려고 한 짓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집, 그 숨 막히는 감옥을 집이라고 부르는 건 당신뿐이야. 라고 쏘아붙였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도진을 꿰뚫고 있었고 그 단호함 앞에서 도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도진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을 나온 건 단순히 미나 씨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지쳤고 당신 옆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서연의 말은 도진의 뼈를 때리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알던 윤서연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죽었어요. 여기 있는 나는 그냥 바닷가 마을에서 꽃 파는 여자일 뿐이에요. 내 뱃속의 아이도 당신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당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당신답게 살아요. 서연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도진은 그 잔인한 현실 부정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서연의 표정은 순식간에 180도 바뀌어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어머, 할머니 오셨어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자신이 짓밟아버려 볼 수 없었던 서연의 진짜 미소였고 그 미소를 타인에게는 저토록 쉽게 보여주면서 자신에게는 철벽을 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할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꽃을 건네주었고 도진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끼어들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구석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할머니가 도진을 힐끔거리며 이 총각은 누구야? 서울에서 왔나 봐. 라고 묻자 서연은 도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네, 그냥 지나가다 들른 손님이에요. 곧
가실 거예요. 라고 대답해 도진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끔찍했어. 나한테 웃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라고 물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제야 도진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당신은 항상 나에게 완벽을 요구했지. 미소를 요구한 적은 없었잖아. 당신 옆에서 나는 숨쉬는 인형이어야 했어. 인형은 웃지 않아. 도진 씨.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도진이 지난 3년간 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고, 도진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감정은 사실 소유욕과 집착에 불과했으며, 진짜 사랑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었음을.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뒤였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꽃다발을 가슴에 품은 채 알겠어.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거. 네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라고 힘겹게 말을 뱉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하지만 서연아, 나는 포기 안 해. 네가 죽었다면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내가 망가뜨린 거니까 내가 고칠 거야. 억지로 데려가지 않을게. 네가 제 발로 내게 다시 걸어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1년이든 10년이든 이라고 선언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은 며칠 못 버티고 갈 테니까. 라고 응수했지만 도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낯선 진지함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가게를 나와 차에 타지 않고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확고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나 당분간 서울 안 올라간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리고 중요한 결제만 팩스로 보내. 그리고 여기 내 명의로 된 집이나 땅 있는 거 싹 다 정리해서 현금화해. 나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지시를 내렸다.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도진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마을에서 꽃집이 제일 잘 보이는 방으로 하나 구해주세요.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태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한 남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날 오후 도진은 꽃집 건너편에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양복 대신 촌스러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채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연의 가게를 내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 꽃을 다듬으며 평온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고 도진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 웃음을 되찾아주는 게 내 속죄의 시작이야. 언젠가 나를 보고도 저렇게 웃어줄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도진은 주머니에서 서연의 낡은 스카프를 꺼내 손에 꽉 쥐었고 바다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긴 기다림의 싸움을 준비했다. 그의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유치한 소유욕을 넘어선 진정한 헌신으로 변모하고 있었고 차갑게 얼어붙은 서연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3월이 찾아왔지만 강원도 바닷가 마을의 옥탑방에 사는 강도진의 하루는 여전히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 정장을 입고 몽블랑 펜을 굴리던 태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으며 낡은 트레이닝복에 목장갑을 끼고 동네 어르신들의 짐을 날려주거나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는 강반장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수상한 외지인으로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윤서연의 꽃집 주위를 맴돌며 하진 일을 도맡아 하고 동네의 온갖 자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처리해주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가 서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며 그의 묵묵한 속죄를 지켜봐주고 있었다. 도지는 매일 아침 서연의 꽃집 앞에 쌓인 눈을 쓸거나 가게 문고리를 닦아놓고는 그녀가 출근하기 전에 황급히 몸을 숨기곤 했는데, 이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배려이자 여전히 죄인의 멍에를 벗지 못한 자의 조심스러움이었다. 윤서연 또한 도진의 이러한 변화를 모르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깨끗하게 치워진 가게 앞이나 문 앞에 놓인 따뜻한 두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몰래 지붕을 고치던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며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도진을 마주치면 차갑게 고개를 돌리거나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예전처럼 그를 보자마자 가게 문을 닫아걸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내지는 않게 되었고, 가끔은 도진이 놓고 간 두유를 버리지 않고 마시며 창밖의 옥탑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서연은 도진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등지고 이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 쇼가 아님을 알았고, 그가 보여주는 끈기와 인내심이 과거에 오만했던 강도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설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그녀는 섣불리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저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용히 관조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태성그룹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최민아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는데, 화면 속의 미나는 죄수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도진은 옥탑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 뉴스를 지켜보았는데, 과거 자신을 홀려 서연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의 몰락을 보고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며 다 끝났다. 악연도,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도, 이제 남은 건 오직 너와 나의 문제뿐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미나라는 존재가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하며 다시금 서연을 향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외부의 방해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진심으로 서연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도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는데, 그는 밤새도록 꽃집 불이 꺼지지 않거나 작은 소리만 들려도 옥상 난간에 매달려 상황을 살피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새벽, 도진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꽃집 안에서 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도진은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진은 주저없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 쓰러져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나왔어.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도진은 서연을 안아올리며 소리쳤고,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뜬 서연은 도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도진 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힘겹게 속삭였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이 서연에게 고통을 줄까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운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 의식을 붙잡게 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서연아, 절대 눈 감으면 안 돼.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아야지. 내가 미안해. 이렇게 아프게 해서 내가 다 미안해. 도진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도진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남편이 지금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도진의 손을 더 강하게 잡으며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왔고, 도진은 서연이 분만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며 내가 밖에서 지킬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했다. 분만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도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는 서연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벽에 머리를 색고 자책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서연에게 주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지금의 육체적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고, 만약 서연이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간호사가 나와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라고 전하는 순간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태성그룹 회장 강도진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느끼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것이었다.